친환경 양평.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활동해온 양평 굴림미술관은 개관 9주년을 맞이하여 서양미술사 600년을 첨단 IT 기술과 예술의 만남으로 시대 거장들의 위대한 명작 다빈치에서 마티스까지를 양평 굴림미술관 전관에서 2020년 12월 23일 빛의 명화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개최합니다. 전시는 세계적인 명작을 현지에 가지 않아도 양평에서 볼 수 있는 몰입형 체험교육 전시로 공간을 활용한 프로젝션 매핑 기술과 음향을 활용해 영상을 투사하는 살아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전시는 크고 작은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데 30개의 비디오 프로젝터가 빛을 투사해 공간의 벽면과 천장, 바닥에 이미지를 만들고 시대의 음악과 함께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 작품들은 미술관 지층에서 서양미술사 연대표와 함께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슬로프 입구에서 긴 벽면을 따라 들어가면 루브르 박물관과 바티칸 시국 베드로 성당 고딕 양식의 기둥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유럽의 현장에 있는 느낌을 작품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작품들은 르네상스 시대 미술 부흥의 대표 작품과 바로크 시대 화려함의 드라마틱한 작품과 인상주의 시대 빛으로 나타낸 외광파 작품을 만나게 되며 현대미술의 뿌리인 후기 인상파 작품과 위대한 예술가 반 고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 작품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마다 시대별 대표적인 작가 설명을 부착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걸쳐 생겨난 르네상스는 천재들의 시대, 미술의 부활, 근대 회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르네상스의 배경으로는 전반기에 걸쳐 이탈리아의 문화 부흥 운동과 신중심에서 인간중심 사회로의 사고의 전환으로 인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나 인간의 나체 등을 묘사한 작품을 이단으로 여겨 거의 파괴되거나 버려지고 오로지 종교적인 미술, 건축만이 허락되었습니다. 역사, 예술 등 여러 학문의 해석이나 관점이 모두 종교에서 하라는 대로 이루어졌던 암흑기 중세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가치관을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실제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문주의 가치관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고전 그리스 로마 미술의 이상과 과학, 수학적 비례, 인간의 아름다움 등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는 마사초, 산드로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있습니다.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는 원근법을 최초로 활용해 그린 그림 중 하나입니다. 선원근법을 적용한 이 그림은 예수의 머리 뒤로 소실점을 향해 뻗어나간 선들에 의해 사물이 뒤로 물러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처음 이 작품을 감상하던 사람들은 마치 뒤에 실제 공간이 존재하는 듯한 환상에 빠졌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로 본명은 알렉산드로 디 마리아노 필레페피입니다. 그는 스승 프라 필리포 리피에게 미술 수업을 듣고 고딕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감정이 강한 작품이 특징입니다. 보티첼리의 대표작인 비너스의 탄생은 미의 여신 비너스가 바람의 신 부부에 의해 장미꽃 세례를 받으며 해안으로 밀려오는 모습입니다. 조개 껍질에서 내려오는 그를 과실나무의 요정인 포모니가 외투를 들고 맞이합니다. 비너스의 양편의 신들은 각각 육체의 걱정과 정신의 순결이라는 아름다움의 양면성을 상징합니다. 보티첼리의 라 프리마베라는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힌 숲속에서 사랑의 여신 비너스와 산미신, 신의 젊은 사자들이 생생한 생체로 묘사되어 화면 전체가 봄의 계절적 분위기가 충만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기술자, 해부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음악가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뉴욕에서 이 작품이 처음 전시되었을 때 7주 동안 160만의 인구가 몰려들어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피렌체의 상인인 조콘다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르네상스 회화의 기준을 정립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모나리자에는 원근법, 피라미드 구도, 유화물감의 사용, 명암대조법을 활용하여 제작되어 르네상스의 모든 기법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화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벽화 기법인 프레스코화가 아닌 기름과 템페라가 혼합된 난료를 실험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조각가이자 건축가 그리고 화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23세 때 조각한 군상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죽은 아들 예수가 잠든 듯이 안겨 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믿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두른 띠에 자신의 이름을 조각해 넣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화가들 피에트로 페루지노, 산드로 보티첼리,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코시모 로셀리, 루카 시뇰렐리 등과 함께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벽화는 1481년 7월에서 1482년 11월까지 11개월의 제작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중 1504년 성당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오래된 장식이 훼손되기 시작하여 교황의 요청으로 인해 그 위에 1508년 작품을 새롭게 칠해 거대한 천장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천재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그릴 때 자신은 바티칸 성당의 아테네 학당의 벽화를 그리며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습니다. 아테네 학당에서 화면 중앙의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며 이데아를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며 자연적 진리를 설파합니다. 맨 앞에 책상에 홀로 턱을 괴고 있는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로 만물의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 조로아스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유화의 발명입니다. 얀 반 에이크가 유화 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유화는 템페라보다 마르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색채를 잘 혼합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밀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해져 사실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얀 반 에이크는 유화를 이용해 인물의 뺨에 나 있는 수영구멍까지도 묘사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법에 감탄한 프랑스 왕 샤를 6세는 신부감을 물색할 때 화가를 보내어 초상화를 그려오게 한 뒤 그림만 보고 결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라파엘로가 죽고 난 뒤부터 르네상스는 매너리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매너리즘의 뜻은 일상에 젖어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도전하지 않고 다소 무기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전성기 르네상스에서 현실을 묘사하는 데 문제가 되었던 난점들이 해결되었으며 예술은 완벽함과 조화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기 미술가들의 할 일은 이전 화가의 정해진 화풍을 모방하거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는 파르미 자니노입니다. 바로크 시대는 서양 미술에 새로운 혁신과 환상적 감동을 주었던 시기입니다. 바로크 미술은 유럽의 여러 가톨릭 국가에서 개신교에 대항하기 위해 발전한 미술 양식입니다. 처음에는 르네상스의 단정하고 우아한 고전 양식에 비하여
장식이 지나치고 과장된 건축과 조각에 대한 경멸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르네상스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팽창하는 17세기 유럽의 시대 정신과 발맞추어 외향적이고 격동적이며 회화에서는 격렬한 명암 대비와 풍요로운 경향을 보입니다. 카라마조는 당대의 가장 혁신적인 화가로 평가되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연 화가입니다. 테네브리즘이라는 명암 기법의 창시자로 그림 부분을 어둡게 처리하고 주인공과 그 주변에 빛이 떨어지도록 하는 기법을 처음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대상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인물의 극적 심리 효과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당시 세속적이고 현실적이며 인간 본연의 심리를 꿰뚫고 이를 작품에 녹여내려 했던 카라바조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타일은 카라바제스키라 불리는 수많은 추종자를 만들 만큼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루벤스는 독일 태생으로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그는 역동성, 강한 색감을 바탕으로 초상화, 풍경화 등을 그리거나 교회 제단화를 제작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십자가를 세움, 삼미신, 자화상 등이 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궁중화가로 초상화에 유능한 화가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왕족의 초상화를 주로 제작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화가의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담아놓았습니다. 그림 속 펠리페 4세의 왕녀 마르가리타를 중심으로 시녀들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 자신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 정면 거울에는 희미하게 국왕 펠리페 4세 부부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화가의 그 당시의 사회적 위치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렘브란트는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2000여 점이 넘는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자유자재로 화면 안에 구성하여 실제로 빛이 비추는 듯한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동판화의 대가로 다수의 동판화도 남겼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베르메르는 일상의 순간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우유를 따르는 여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이 있습니다. 그의 현존하는 작품은 37점으로 대부분 예술 후원자들을 위해 작업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의 작품은 색감이 매우 뛰어나고 적청황의 대비로 고요하면서도 밀도 있는 작품이 주를 이룹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궁정화가입니다. 그는 예술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왕권을 집권하던 시기의 궁정화가로 많은 인물화, 궁정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고전주의적 미술에서 영감을 받아 고전적 양식을 되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마라의 죽음이 있습니다. 장 오규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로 프랑스 궁정의 공식 화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오달리스크, 브로글리 공주의 초상 등이 있습니다. 그는 니콜라 푸센과 자크 루이 다비드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과거 낭만주의에 맞서 아카데미즘의 정통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정치인, 왕, 공주 등을 그렸습니다. 외젠 들라크루아는 19세기 전반 서양 미술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역사화를 주로 그렸는데 미술에 문학을 더해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그림 속에 녹여냈습니다. 대표작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제리코는 당대의 사건을 극적으로 강조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메두사의 뗏목의 제작 과정에서
제리코는 부르주아 계급 특유의 엄격한 노동 윤리에 대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7m 크기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1816년 7월 2일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해군 군함 메두사호가 난파하였고 13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며 죽음, 질병, 기아, 탈수 등을 겪은 당시의 상황을 현장보다 더 잔인하고 실제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는 프랑스 화가로 프랑스의 바르비종파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입니다. 밀레는 자연주의적 화가로 불리는데 대표작으로 이삭줍기 작품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하루 일과를 끝낸 농부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밀레의 화풍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구스타프 쿠르베는 프랑스 화가로 현실을 비판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쿠르베는 아카데미 살롱 등 제도권 미술을 비판하고 실제 삶의 일상을 왜곡 없이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쿠르베는 기존의 정통회화로 생각되었던 종교화를 그리지 않았으며 오르낭의 장례식, 안녕하세요 쿠르베씨 등 수많은 대표작을 남겼습니다. 17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시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858년에는 즉석 사진기가 발명되었고 1888년에는 코닥의 휴대용 카메라와 롤필름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기의 발명은 화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회화는 사진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실제 그림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초상화의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또한 산업혁명을 통해 귀족 계급이 몰락함으로써 미술가의 활동을 지원해줄 스폰서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휴대 가능한 튜브 물감의 개발은 미술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 세대의 젊은 화가들은 야외에서 자연을 카메라 렌즈처럼 바라보았고 자유로운 구도로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인상주의가 탄생했습니다. 1863년 마네는 목욕이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했다 낙선했습니다. 이를 딱하게 본 나폴레옹의 지시로 낙선전이 열리게 됐고 첫날 7,000명의 관중을 모으게 되는데 그 작품이 바로 풀바디의 점심 식사입니다. 이 작품은 비평가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네의 그림 속에서 평범한 옆집 사람들이 퇴폐적으로 놀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담한 실험은 모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네는 마네보다 더욱 심도 있게 야외의 햇빛이 야기하는 효과를 탐구했고 그 결과 인상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네는 인상파의 창시자로 빛을 화폭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해가 비추는 빛의 순간적인 색을 연구하고 오전과 오후의 빛의 차이에 대해 탐색했습니다. 풍경과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적 화면에 흥미를 느끼고 정통주의 시대의 풍경화는 차별화된 풍경을 그렸습니다. 르누아르는 독자적인 색채 표현과 원색 대비로 대표되는 작가입니다. 작가는 들라크루와 크루베 등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탈리아 여행 중 폼페이 벽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 색감과 묘범에서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인물화를 주로 그렸고 대표작으로는 두 자매, 보트 파티에서의 오찬 등이 있습니다. 드가는 프랑스의 화가로 정확한 소묘력과 역동적인 발레리나의 모습 등을 화면에 표현했습니다. 그는 파스텔이나 판화에도 몰두했는데 발레 주제를 그렸습니다. 모노타이프와 파스텔 드로잉을 거친 후 유화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가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어 독특한 개성을 표현했던 화가들의 시기입니다. 때로는 무질서해 보이는 인상주의 스타일에 비해 보다 견고하고 과학적인 회화를 지향하였으며 사물의 빛과 색채를 화가의 감각적 감정을 부여해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표현주의,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등 현대 미술 양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잔은 사과로 미술계를 평정한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세잔은 현대 미술의 모든 개념을 만들었고 그에게 영향을 받아 앙리 마티스, 파블로 피카소, 바실리 칸딘스키, 한스 마이어까지 화풍과 장르를 넘나들며 모든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그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세잔은 인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연을 점, 선, 면으로 분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물의 본질은 원기둥, 구, 원뿔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산의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정물을 본질적인 미술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갱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페루로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보고들은 이국의 풍광과 관습은 어린 고갱의 가슴속에 깊이 남았고 이후 그의 작품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갱은 자신만의 색채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후 파블로 피카소나 앙리 마티스와 같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양 화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서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을 만큼 무명이었고 궁핍과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러운 생을 살다 사후 재평가된 시대를 앞서 나간 천재 예술가의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고흐는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37년의 짧은 생애 동안 자신만의 화풍을 정립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은 고흐 본인 스스로 최고의 걸작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일본 물건들의 포장지로 사용된 우키요에를 보고 원색적인 색채와 단순한 구성, 뚜렷한 윤곽선 등의 영향을 받아 색채를 연구하여 자신의 화풍에 적용하였습니다. 1889년 5월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고 심오한 정신적 의미가 담긴 표현주의적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영혼의 화가, 태양의 화가로 불리는 진정한 화가입니다. 쇠라는 신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는 색채학과 광학 이론을 미술에 적용시켰습니다. 빛의 과학적 연구를 통한 전묘화 기법의 개발로 순수 색의 분할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미술을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켜 색채의 혼합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클림트는 금속 세공사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작품에 금을 대입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클림트는 14세 때 빈의 장식미술학교에 입학하여 미술의 기초를 다지고 학업을 마친 후 빈 미술사 박물관의 중앙홀 장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슈트라니 궁전, 라이엔베르크 극장 등 많은 벽화와 천장화를 그렸으며 후에는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며 키스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으로 삶과 죽음, 인간의 존재 근원에 자리한 고독과 불안 등을 주로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병약했고 5세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하였으며 14세 때에는 그가 잘 따랐던 누나가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작품 속 드러난 절망적인 분위기와 인간의 본질적 생에 대한 탐구를 보여줍니다.
마티스는 색채의 마법사라고 불립니다. 색면을 배치하고 사용하는데 뛰어났습니다. 마티스의 춤은 큰 화면에 빨갛고 파란 원색적인 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해 실제로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압도되도록 만들었습니다.